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커리어 하이 정점에 오른 손흥민 선수. 2022-2023 시즌은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일정까지 첫 골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 언론은 득점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떨어졌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지적 속에서 선발 명단에서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4라운드까지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선두 경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가 4골을 기록하면서 맨체스터 시티 입단으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한 노르웨이 공격수 에를링 홀란 선수와 함께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라인 올 여름에 히샬리송 선수를 영입했고, 또 지난 1월 달에 합류한 쿨루세프스키 선수, 올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합류한 왼쪽 윙백 이반 페리시치도 거의 윙포워드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공격 자원이 풍부해졌는데요. 4골을 넣은 해리 케인 선수 외에 나머지 공격진 중에는 쿨루세프스키가 1골 2도움, 그리고 페리시치가 2도움, 히샬리송도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전에 1도움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모든 공격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파괴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노팅엄과의 경기 74분 동안 뛰면서 2차례 슈팅을 했는데, 한 차례는 이제 골키퍼에게 막혔고 한 차례는 빗나갔어요. 그리고 3차례의 키패스를 기록했는데 전체적인 패스 성공률이 69%로 이전에 보였던 80% 이상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드리블 돌파 한 차례 시도도 실패했고, 사실 상대와의 경합 상황 5번 중에 한 번밖에 승리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했거든요. 롱볼 2개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등 빌드업 과정에서 여전히 노련한 모습을 보였고, 활동 반경이 넓기도 했지만 치명성과 파괴력이 떨어졌다, 특히 공을 소유했을 때의 위력이 반감됐다라는 지적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공영방송 BBC가 6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최고의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직접 활약했던 레전드들이 직접 출연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쿨루세프스키나 케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케인도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레전드인 마이카 리차즈, 그리고 웨일즈 대표 출신 수비수였던 애슐리 윌리엄스가 이번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에 분석 패널로 나섰는데요. 특히 마이카 리차즈, 예전부터 꾸준히 손흥민 선수를 좋게 평가해왔던 패널인데, 마이카 리차즈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어떤 면이 좋았는지 분석한 내용 지금부터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카 리차즈는 우리는 스퍼스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잖아요 라면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적극적으로 경기하고 강한 압박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낮은 곳에서 블록 수비를 하다가 상대의 공을 빼앗아서 턴오버 상황이 되면은 박스 바깥으로 달려나간다, 그게 바로 노팅엄전에 정확하게 스퍼스가 펼친 플레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장면, 케인 선수의 선제골이 나오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위치에 올라가서 노팅엄의 수비수 2명, 최종 수비수들을 본인이 달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페리시치가 왼쪽에 넓게 벌려있고, 오른쪽에 쿨루세프스키, 후방에 케인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공을 소유했을 때 스퍼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공을 연결하는 과정이 여유 있는데, 이 경기에서 비록 손흥민 선수가 골도 어시스트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의 러닝, 침투가 케인 선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공을 치고 들어올 때 상대 3백이 배후에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치고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바깥에는 페리시치가 있는 상황에서 3백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모두 시선이 쏠려 있고,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드까지도 쿨루세프스키의 패스가 손흥민 선수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좁혀 들어왔거든요. 그런 사이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벌려있던 케인 선수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지금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간 앞쪽에 3명의 수비수들이 우다다다 따라 내려가자 오른쪽에 네모나게 보이는 박스 지역이 뻥 비게 됐고, 이 뻥 빈 지역으로 케인 선수가 침투하게 된 것이죠. 쿨루세프스키도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몸을 틀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딱 모였을 때 빈 공간으로 케인이 침투했고, 케인 선수에게 쿨루세프스키가 러블리한 패스를 보내줬다,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공격이 전개됐다라고 설명하게 되고요. 이 위치에서 케인이 바로 때린 슈팅이 조금 이제 빗맞은 것이 오히려 골키퍼의 타이밍을 속이면서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골이 된 것입니다. 케인의 훌륭한 마무리였다라고 했지만, 케인 선수가 얻었던 그 공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스퍼스의 좋은 플레이 첫 번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노팅엄 선수들이 코너킥 상황에서 전면 총공세를 펼쳤을 때 토트넘 선수들도 대부분이 수비 지역에 있다가 얼마나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느냐를 보여준 것인데요. 노팅엄 선수들이 짧게 내준 코너킥을 쿠루셉스키가 잘라내면서 역습이 시작되는데 마이카리 체제는 이 장면을 가장 즐겁게 봤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흰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어떻게 공격으로 전환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거의 필드 플레이어 전원 10명이 우다다다다 하면서 달려갑니다. 공을 빼앗은 스퍼스 선수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달려드는 스퍼스 선수들의 속도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전력 질주하는 육상 경기를 하는 것처럼 막 뛰는데 공격수들만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뛰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뛰어 올라간 것이 얼마나 빨랐는지 그것 역시도 주목을 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어서 전진했고 특히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넓게 퍼져 움직이면서 상대 압박 수비를 헐겁게 만들었던 움직임까지도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토트넘 선수들이 상대 지역으로 넘어왔다. 스퍼스가 자기 진영으로 내려가서 수비하지만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하면 가능한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런 축구를 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서 높은 지역에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빌드업을 차단하고 쇼트 카운터를 때리는 방법도 있지만 토트넘은 수비의 안정성을 위해 자기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공격 지역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순간적인 속도를 엄청 높여서 공수의 숫자를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공수의 밸런스를 맞추는 특이한 형태의 축구를 하고 있다. 그게 콘테의 축구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 측면으로 깊숙하게 또 전환 패스를 통해서 페리시치에게 공격기를 만들어주려고 한 장면이었는데 아쉽게 페리시치가 이 공을 받는 과정에서 빠뜨려서 마무리 장면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장면인데요. 어찌됐거나 역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던 장면인데요. 노팅엄의 공격 전개를 차단하고 바로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드 라인 그리고 케인 선수를 거쳐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패스가 이어지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 앞쪽에 있다가 뒤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영리했다. 수비 바깥쪽으로 돌아서 배후를 땅 때리는 뒤통수를 때리는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호이비에르의 패스가 케인에게 연결되고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장거리 수루 패스를 보내게 됩니다. 노팅엄이 이렇게 하프라인도 아니고 하프라인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서 센터 서클까지 또 올라가가지고 라인을 높이는 수비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뒷공간을 잘 공략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케인 선수의 공을 받게 된 손흥민 선수가 공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스텝이 엉키면서 손에 공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볼 파울로 무산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의 터치가 조금만 더 나았다면 득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골대 안으로 슈팅을 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마이카 리차즈가 아쉬워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역시 토트넘의 역습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벤탄쿠르 선수가 노팅엄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으로 바로 또 넘어가는 역습을 시작하는데 쿠루세스키 선수가 수비를 하기 위해서 윙백 위치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호이비에르가 오히려 앞서 있었거든요. 이때는 더 골문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호이비에르가 주저없이 오른쪽 윙어 역할을 한 것입니다. 포레스트 선수들이 공을 빼앗길 때마다 토트넘의 이런 공격에 당했다라고 리차즈가 설명하게 되는데요. 케인 선수가 벤탄쿠르의 패스를 받았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호이비에르가 뛰어 올라갑니다. 호이비에르가 그 앞쪽으로 뛰어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쿠루세스키 선수는 그 뒤에 위치를 선점하면서 대비하는 플레이를 가져갔는데요. 높이 올라갔을 때 뒷공간이 많이 벌려져 있었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 또는 호이비에르에게 패스할 수 있었는데 호이비에르에게 패스를 선택했고 손흥민 선수 쪽으로 벌려있던 수비수들의 이제 시선이 쏠린 부분들을 조금 역이용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호이비에르 선수가 공격으로 계속 올라가서 슈팅까지도 했는데 옆구물을 때렸어요. 사실 이 장면 조금 아쉬웠죠.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공간이 조금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패스를 하기는 호이비에르 선수 쪽이 좀 쉬웠겠지만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달라붙어 있었다면 오히려 반대편을 겨냥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프리찬스를 만들어주는 조금은 고급 패스 기술이 필요했겠지만 케인 선수가 그런 패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어찌됐거나 호이비에르가 이렇게 과감하게 공격에 침투하고 공격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면은 포지션과 역할과 본래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우다다다 상대 골문으로 달려드는 이런 토트넘의 기습 능력이 대단하다, 인상적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케인 선수가 넣은 두 번째 골 장면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가 교체되고 세세뇽과 히샬리송이 교체 투입됐던 장면입니다. 지금 장면 보시면 왼쪽 측면 후방에서 벤 데이비스가 찔러준 스루 패스를 세세뇽이 받아서 왼쪽 측면 후방을 파고들게 되는데 그 뒤로 케인 선수가 따라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의 퀄리티가 토트넘의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토트넘의 퀄리티를 보여준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주전 윙백이었던 세세뇽이 조커가 됐고 또 지난 시즌 에버튼의 주전 공격수이자 현재 브라질 대표 공격수의 히샬리송이 조커로 나오는 팀이 됐다. 토트넘의 선수층이 두터워졌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세태종이 문전 근거리까지 치고 들어가서 마지막 컷백을 시도했는데 수비에게 걸렸어요. 케인 선수가 이 패스가 넘어만 왔다면 헤트트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했다. 꽤 화가 난 것 같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흘러나온 공에 대한 히샬리송의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간 공을 히샬리송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몸싸움까지 하면서 이 공을 살려냈고요. 히샬리송이 이 상황에서 공을 확보한 이후 오른발 아웃프론트 크로스를 올립니다. 사실 여기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이 공을 뺏길 거라고도 노팅엄 선수들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공을 차단한 이후 공격으로 넘어가겠지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파포스 쪽에서 낙담한 채 기다리고 있던 케인 선수가 끝까지 히샬리송이 어떻게 공을 연결하는지를 살피고 있다가 히샬리송이 기가 막힌 크로스 패스를 올리자 다이빙 헤더로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히샬리송의 크로스 패스는 워낙 기술적으로 대단했죠. 원더풀한 크로스였다. 원더풀한 딜리버리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벤치에서 나온 선수들이 차이를 만들 정도로 토트넘이 선수층의 퀄리티를 보여줬다. 그리고 케인 선수 2골을 기록하면서 오늘 최고의 경기를 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즌 10번 역할로도 돋보였던 케인 선수가 올 시즌에는 거의 9번 공격수 역할로 문전으로 많이 올라가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문전에 올라가서 득점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케인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미끼 역할을 좀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케인 선수가 박스 안에서 킬러 본능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전술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아쉬움과 별개로 잘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노팅엄 포레스트는 굉장히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격적이고 화끈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챔피언십에서 하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하이 프레스를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갔을 때 많은 턴오버를 유발하게 되는데 토트넘은 이렇게 사실은 전방 압박이 당하더라도 수비 지역으로 내려와서 밀집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때리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이런 전방 압박을 잘 공략할 줄 안다. 전방 압박이면 필연적으로 뒷공간을 많이 남겨두게 되는데 그 뒷공간을 토트넘은 잘 공략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공격 라인에 하이 퀄리티가 높은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이렇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경기를 하게 되면 처벌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비수 출신인 애슐리 윌리엄스는 토트넘이 이런 턴오버 상황, 상대의 공격을 차단했을 때 가장 파괴적인 팀이라고 하면서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축구를 하게 되면 손흥민, 쿨루세스키, 케인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을 상대로 이런 축구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전술을 바꿀 필요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전히 토트넘의 역습 공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손흥민 선수다. 쿨루세스키와 케인만으로는 안 된다. 손흥민이라는 화끈하게 뒷공간을 털고 움직일 수 있고 공간을 창출해주는 러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같이 빛을 발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쿨루세스키의 도움도 케인 선수의 골도 없었다라고 BBC는 손흥민 선수의 가려진 활약까지 짚어주면서 토트넘이 지금 왜 잘 나가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지 않고 있는 건 분명 아쉬운 일이지만 아직 경기 올 시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목요일 새벽 3시 45분에 킥오프하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고요. 그리고 쉴 틈 없이 9월 3일 토요일 저녁 11시에는 풀럼과의 홈 경기로 리그 6라운드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시작되기 때문에 일정이 아주 빡빡하죠. 9월 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토트넘이 마르세유와 D조 1차전 홈경기로 치르고요. 9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추석 연휴 기간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원정 경기로 치릅니다. 이어서 9월 14일 새벽 1시 45분에는 스포르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9월 18일 새벽 1시 30분에는 레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까지 3일에 한 번씩 많은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토트넘이 많은 로테이션을 쓸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때도 있을 텐데요. 자신감을 갖고 마음 차분히 가다듬고 올 시즌 첫 골 터진 이후에는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릴레이 골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 토트넘의 경기 상황 한준TV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